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과연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잠시 후 권성동 의원 결심 공판 소식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허주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경찰이 오전 9시 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만큼 수사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한 뒤에 바로 이렇게 한학자 총재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전재수 의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죄 적용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설령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공소 제기와 유지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학자 총재의 조사는 지금 끝난 걸로 속보가 전해졌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내용을 좀 보면 그 한 총재가 천정궁에서 직접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늘 조사에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을까요? 그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천만 원이 든 현금 박스 이거는 김규환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이 전달됐다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네.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 일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3천만 원이 든 현금 박스를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가 직접 건네줬다고 지금 경찰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어떤 회계 자료라든가 내부 문건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지금은 설령 진술이 일부 번복됐다라고 하더라도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해 8월에 진술한 내용은 그 목적이나 일시 경위 이런 것들이 비교적 소상히 특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물증들을 토대로 한학자 총재에게 김규환 전 의원에게 3천만 원 현금 박스를 건네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뭐 전재수 전 장관,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모두 포함해서 조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은 보통 나중에 혹시라도 담보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 기록을 현금으로 설령 남기지 않을지언정 본인이 갖고 있는 내부 자료라든가 비밀 수첩 같은 곳들에 자기가 뇌물을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증거를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바로는 통일교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을 것에 대비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할 것에 대비해서라도 뭔가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경찰 측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회계 자료나 내부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학자 총재의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총괄 여부와 금품이 건네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을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재판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통일교 측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른바 손긋기를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그 정점에는 한학자 총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까? 그렇죠. 한학자 총재가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학자 총재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시자 역할을 했다. 이른바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라고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경위와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비단 이 국민의힘 쪽 의원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이유로 경찰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컨트롤 타워이자 지시자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교단 내의 위상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서 존재를 했고 사실상 한 총재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하기보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처벌받을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나는 교단의 지시로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억울함을 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입건될 수 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발견된 내부 문건들 보면은 이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작성을 한 것인데 이 내부의 특별보고 문건인데요. 한 총재를 뜻하는 이 TM, 트루 마더가 지시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점과 마지막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이 스스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야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할 만한 어떤 개인적인 동기가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본인이 뭔가 어떤 여러 가지 혐의에 연루가 됐다라든가 정치권에 줄을 대서 스스로의 어떤 일심영달을 꾀할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진술대로 나는 교단에서 어떤 교세 확장을 위한 명목으로 교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범행 동기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갈래로 수사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경찰이 이틀에 걸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재수 전 장관이 받은 걸로 알려진 명품 시계는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계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공소시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만 보자면 네. 전재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좀 청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떤 대가성이나 청탁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 대가성 여부를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에만 의존해서 네. 입증하기는 좀 아직까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라도 최소한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범행 시점이 2018년이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이 범행을 처벌하려면 뇌물죄를 적용을 해야지만 이 3천만 원 이상이 돼야지 공소시효가 10년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뇌물죄의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하기로는 현금 4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한 내용으로는 2천만 원 상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현금과 시계를 전달했다고 하면 이 시계의 실물을 찾는다고 하면 이런 명품 시계들은 그 가액과 구입 경위, 구매자 정보, 구입 시기 이런 것들을 일련번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라는 어떤 특성상 얼마가 건너갔는지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 시계의 가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다면 3천만 원 이상이라는 뇌물죄의 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받는 금액으로 특정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 측에서는 이 시계를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잠시 뒤네요. 2시 10분부터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지원 취지에 지원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쟁점은 뭡니까? 이거는 뭐 뇌물이 전달됐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이 전달됐다라는 것은 당연히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다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은 권성동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위법 수집 증거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수사 경위를 살펴보시면요, 특검 측이 원래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하기 전에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 관련한 어떤 압수물들을 넘겨받아서 특검 측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처음에 남부지검에서 이 권성동 의원 1억 원 불법 수수 사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윤영호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할 때 그 첫 번째 혐의는 김건희 씨에게 이 이른바 목걸이 같은 것들을 전성배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그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를 포착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을 그대로 권성동 의원의 혐의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영장에 기재된 혐의 이외의 다른 증거는 다른 혐의로의 증거는 수집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기재된 혐의의 범위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특징이고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송영길 전 의원 사건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던 것 무죄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위법 수집 증거 때문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정근 사무총장 녹취록을 이정근 사무총장이 심지어 자신의 폰을 임의로 그러니까 스스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는 지금 송영길 의원과 관련한 혐의의 증거까지 제출하겠다는 의사는 없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이 부분 무죄가 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에서 확보한 증거조차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하는 우리 법원의 판단 태도를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했던 부분인데 임의 수사보다 강제 수사는 훨씬 엄격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 일견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서 실체관계와는 상관없이 증거 능력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른바 독수독과 원칙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량을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도 관심인데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불법 정치자금 뇌물 사건에서는 수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형량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기존의 판례들과 법원의 태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1억이 모두 다 뇌물 수수를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3년 안팎 혹은 3년 이상도 구형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구형량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뭐 혹시 대담 중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형량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오늘 결심 공판에서 보석 신문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 보석 가능성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보석을 청구하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그 예외적인 사유가 문제인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예외적인 사유도 있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현직 의원인데다가 지금 통일교와 관련한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그 의혹이 권성동 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에게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권성동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줬다가 혹시나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은 김건희 씨의 로저비비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인이 보도했다라고는 하지만 부인과 김기현 의원은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기현 의원이 공범이라고 적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2023년 3월 16일로 이 명품 클러치 구매 시점까지 특정이 됐는데 이 결제 대금이 김기현 의원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을 주는 것에 배우자 이모 씨가 처음에는 주범으로, 그러니까 유일한 피의자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김기현 의원이 사실상 이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금까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뭐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탁의 목적 자체도 결국에는 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나중에 통일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고 그래서 실제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
됐고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감사 편지와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이걸 배우자가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배우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남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금까지 빠져나간 정황이 물증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어떤 자료 확보가 주안점이 됩니까?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이 단순히 돈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모하고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차량 입출입 기록과 문서와 PC 내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자료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김건희 씨가 자신을 밀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밀어주면서 통일교 교인들과 모종의 거래를 했고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계획을 해서 배우자를 시켜서 명품백을 전달한 이 모든 전체적인 경위를 알고 있는 어떤 물증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의원의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특검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나래 씨 소식이에요. 어제 박나래 씨가 직접 영상을 올리면서 향후 수사 쟁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일단 그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검찰 수사권이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대범죄 일부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특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검찰 측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관할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이 넘겨진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사이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사람이 전직 대한의사협회 회장인데 일부러 서울 서부지검을 콕 집어서 고발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서울 서부지검이 이른바 이 중점 검찰청이라고 해서 이 식품의약 사건, 식품의약품 관련한 사건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에는 의사 출신 검사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관련한 수사에 대한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발인 측에서는 일단 서부지검 쪽으로 접수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부지검에서 수사의 어떤 낮은 단계의 합동 수사 수준으로 조력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1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는 것이 지금의 법제상으로는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권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관련 수사를 검찰이랑 경찰 따로따로 투트랙으로 수사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걸 투트랙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떤 그 수사 주체가 되는 기관이 한 군데 전담을 받아서 배정을 받아서 수사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뭐 기존에 있는 수사팀에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 측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보안 수사 등으로 어느 정도 조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사 출신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조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관할권 있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맞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고소 고발은 꽤 많은데 일단 매니저 측이 고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박나래 씨 측이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둘이 나눠져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상호 맞고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물론 관련한 실체 관계들을, 그러니까 사실 관계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건에서는 한 주체에서 뭐 병합해서 수사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인이 지금 곧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 주체가 한 곳에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단을 하게 될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만약에 뭐 병합을 해서 뭐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면 진행은 빠르겠지만 이런 성격의 상호 맞고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수사팀 내에 다른 부에 뭐 1팀, 2팀 있다면 다른 부에 이렇게 해서 다르게 배당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수사를 이 접수받은 이 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각각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가 박나래 씨 관련 갑질 의혹에 대해서 업계 발전해줘야 하는 심각한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런 협회 입장 발표,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입장 발표가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법적 다툼은 결국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이른바 연예인들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어쨌든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갑을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을 굉장히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잘 챙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매니저들은 오히려 연예인들을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의 일종의 노사관계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사안임은 맞거든요. 이게 만약에 설령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의 어떤 입장 발표라든가 여론의 추이 같은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연예인의 갑질행위 역시 당연히 온당히 근절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양쪽 모두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박나래 씨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지금 총 6건이 서로 고소고발로 예. 얽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6건으로 혐의가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박나래 씨와 매니저들 간의 어떤 직장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추가적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부과가 되어 있는 예.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는 한 번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수사의 순서는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정을 조율해서 박나래 씨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박나래 씨는 고소인인 동시에 피고소인의 이중적인 지위를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고소인 조사에 한 번, 피고소인 조사에 한 번 이렇게 각각 다른 경찰서에 2번 이상 출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 관련한 혐의는 지금 일파만파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만약에 경찰에서 따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사건이 크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출석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나래 씨 관련 수사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10살 여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심정지까지 오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무려 12곳의 병원에서 거절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0살짜리 여아가 처음에는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예.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드물게 약물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 아기가 그 약물 부작용을 겪고 의식이 갑자기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일단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에서 이 아이의 신병을 인계받아서 12곳이나 전화를 돌리면서 수용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수용 거부 의사만 자꾸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한 곳에 2차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이송 중에 아이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만 맥박과 혈압은 돌아왔는데 지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는 결국 3차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치료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결국에는 3차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무려 1시간 20분이 소요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이 응급
반응, 이 알러지 반응은 좀 빠른 응급처치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뭐 심정지라든가 이런 중증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게 소요되고 지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이의 생명까지 지금 위독해지는 이런 중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뺑뺑이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는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원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원인도 궁금하지만 또 과거 유사한 판례 중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원인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지적들 그리고 말씀하신 판례 내용들 조합해서 살펴보면 일단 소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인 소아 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의사 자체가 줄어들고 기존의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도 지금 탈소청과화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특히 지금 119 응급구조대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대원이 이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중증도 여부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그냥 무작위로 근처에 다 돌려서 전문의가 있는지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의사가 이 컨트롤 타워에 상주하면서 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원 가능한, 이송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의사가 어차피 컨트롤 타워에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대면해서 중증도를 판단하는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소아청소년과 특히 필수 의료과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부터 시작해서 이 병원으로 이송할 때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문의가 존재하는지 이 정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적어도 시스템으로는 이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비단 부산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 보완책이나 대책 마련 진작에 주문을 한 상태인데 이 대책 마련이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 기존의 어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의사가 있거나 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책임을 짓는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려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동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키고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되는 이 요건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행정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은 있었지만 상위법에서 분명히 행정입법 빨리 해라 라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을 때 정부의 책임을 물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사회 현상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응급실 뺑뺑이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정책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 발 늦다 혹은 빨리 이 현실을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국가 배상 청구가 인용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어떤 초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